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아이쿠 5기로 입부해서 6기 회장을 맡았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트랜스포머 중에서 이제 NLP에 활용되는 트랜스포머 세 가지가 있는데 버트랑 GPT랑 T5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한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다뤄보고 또 실습 코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트랜스포머의 핵심이 뭐였는지 잠깐 읊어보고 뭐 세 가지 정도 디코더 올리, 인코더 올리 혹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NLP 모델들. 그래서 저번에 백승훈 님이 발표해 주신 트랜스포머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또 그것의 장점은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있고 또 되게 효율적이고 또 심지어 멀티 모달리티로도 확장할 수 있고 그런 아키텍처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RNN의 단점, 뭐 숏텀 메모리 같은 거를 해결한 그런 모델이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뭐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쩌고 뭐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 어텐션, 포지셔널 엔코딩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까지도 막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또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raw한 데이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NLP에서는 아직도 싱글 벡터를 위주로 정보를 압축하기 때문에 뭐 가령 벌트에서는 768차원의 어떤 벡터가 되겠죠. 그것들로 압축하는 단계를 인코더고 그 압축된 어떤 추상화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해독할 수 있는 raw한 텍스트로 다시 펼치고 복원하는 과정을 디코더가 하는 역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보면 전통적인 트랜스포머 어텐션 is all you need 보면 태스크가 문서 번역 태스크였죠. 기본적으로 NLP는 가장 처음에 시작한 게 문서 번역 태스크로부터 모든 발전이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I am a student라는 네 가지의 토큰을 또 다른 네 가지 토큰으로 이제 변형을 해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는 뭐 저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목차에서는 T5를 비롯한 BERT, GPT 같은 기본적인 LLM의 거의 시조새급 모델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요거는 이제 2023년에 억셉된 뭐 LLM 서베이 논문이 있나 봐요. 아마 144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거기서 한눈에 맨 왼쪽 위에 19년에 T5에서부터 LLM이 시작됐다. 그래서 쭉쭉쭉쭉 지금 이어와 오고 있다. 이런 계보도를 보여준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모티베이션은 이렇게 앞으로 한 20년부터 거의 지금 26년, 27년 다 돼가는 그런 흐름, LLM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어떻게 LLM이 처음 시작됐는가 그게 트랜스포머로부터 시작됐고 그 구조에서 인코더만 따로 뗀 모델, 디코더만 따로 뗀 모델, 인코더, 디코더를 적극적으로 다 풀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모델로부터 이렇게 활용됐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맨 시작점, 거의 발끝부터 저희는 다루고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뭐 LLM 같은 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도 그 서베이 논문에 있던 또 하나의 표인데 1990년대부터 LLM 태스크 혹은 랭귀지 모델 태스크는 너무나 많았어요. 뭐 N그램, 전통적인 N그램 방법론으로 어떤 문서의 단어의 일치도를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2013년에는 이제 모델을
텍스트를 벡터로 바꾸는 워드 투 벡트 뭐 이런 방법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울 버트나 GPT 이런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튜브로 봤는데 GPT랑 버트랑 T5를 이렇게 크게 딱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GPT 모델은 left right generator다. 그러니까 BERT에서 이 B가 bidirectional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BERT는 어떤 중간 토큰에 대해서 미래에 수강생님 입장을 보면 오른쪽에 미래 단어 토큰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의미를 압축할 수 있는 반면에 GPT는 실시간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누적된 토큰의 결과를 가지고 향후의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인퍼런스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의 큰 메커니즘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두 개, GPT는 디코딩 올리, 이제 버트는 인코딩 올리지만 T5는 저 둘과는 다르게 인코더, 디코더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입력과 출력이 모두 이제 텍스트로 완결되는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특징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태스크는 GPT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챗봇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코드 생성 뭐 아니면 뭐 스토리를 제작해줘 이런 어떤 제너레이팅 태스크에 많이 쓰이고, 버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챗GPT가 많이 쓰이지만 버트도 최근에 되게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허깅 페이스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부동의 다운로드 수 1위가 버트 모델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어느 곳에 쓰이냐면 저는 검색 모델 같은 걸 연구하는 연구실에 있는데 그런 구글 같은 거에 검색이라든가 큰 검색, 네이버 같은 데서 하는 거죠. 혹은 뭔가 어떤 텍스트의 감성을 분류한다거나 그런 분류 문제, 혹은 질의응답 태스크 같은 것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문서 전체를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좀 깊게 이해하는 태스크에서는 버트가 아직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GPT도 잘하긴 하지만 T5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뾰족하게 쓰이는 태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서 번역 같은 태스크 혹은 요약 같은 태스크 이런 걸 보면 사실 T5의 장점은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스크죠. 예를 들어 요약도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뭐라 그러지? 감성 분석도 하고 싶어요. 한 모델에 대해서. 그러면 이 T5는 마치 우리가 챗봇처럼 인스트럭션을 주듯이 이 한 모델이 텍스트 투 텍스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인스트럭션 베이스드 랭귀지 모델의 약간 시조새급 그런 모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되게 벌세리하고 뭔가 변형 가능하고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놈이라고 볼 수 있고, 네. LLM의 어떤 시초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인풋에 넣을 때 과연 어떻게 인풋이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 그림은 이제 트랜스포머 파이프라인인데 여기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문장이 들어가서 문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는 이제 좀 더 저번 시간에 트랜스포머를 배웠으니까 좀 복습 겸 어떻게 이 형태가 좀 파인그레인드하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I am a student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는 띄어쓰기 단위로 넣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NLP 태스크에서는 전통적으로 토크나이징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토크나이즈라는 거는 이제 거대한 문서가 있겠죠. 뭐 위키피디아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쉽게는 여기 예시의 첫 번째로 보면 띄어쓰기 기준으로 토큰화한다. 그래서 토큰은 이제 NLP 모델이 다루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되겠죠.
가장 쉬운 건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한국어를 기준으로 따지면 형태소를 기준으로 토큰화하기도 하고요. 또 영어에서 따지면 좀 더 의미 기준으로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토큰화를 좀 더 세분화하게 쪼개는 게 문서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하게 파악하는 데 좋겠죠. 뭐 가령 뭐라 그러지? 어떤 동사와 ing가 있다. 그러면 ing만 따로 떼서 또 추가적인 토큰을 활용하는 게 그 문장을 토큰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러지? 문법적 혹은 언어학적으로도 되게 효율적인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LP 태스크를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지루하지만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좀 쪼개고 다루는지에 대해서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이렇게 토큰화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데 그것들의 문제점은 우리가 형식적인 변형, 문법적인 변형이 있을 때 우리는 컴퓨터는 그것들을 유니크하게 다른 놈으로 판단을 하는데 결국에 의미는 똑같단 말이죠. like나 likes나 liked나 대문자 L이 있고 없고 혹은 뭐 소문자 L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토크나이즈 혹은 전처리 과정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탈자 처리 혹은 뭐라 그러죠? 뭐 오타 이런 것들도 휴먼 에러 같은 것도 이 토크나이즈 단에서 전통적으로 처리를 해오곤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어 단위로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문자들이 왔을 때 모델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알고 있는 단어의 풀은 예를 들어 한 3만 개 정도 된다. 그럼 3만 첫 번째,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 얘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out of vocabulary problem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한 세 번째 볼까요? 테이스티에서 A가 이제 너무 맛있었는지 A를 너무 많이 쳤나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vocabulary bag에 없으니까 unknown index로 되고 그 unknown index는 embedding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따르면 저렇게 회색 색깔의 embedding이 되겠죠. 그럼 얘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 똑같이 처리가 되고 결국에 tasty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담지 못하는 랜덤한 노이즈로 처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거에는 정교하게 다루고자 이런 토크나이제이션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하다라는 동사에서도 보면 하, 해, 한 이게 주요한 어떤 의미적인 내용이지만 뒤에 요, 다, 니다, 어요, 씁니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따로 처리해 주는 게 컴퓨터가 이해하기에 이 씁니다라는 토큰은 형식적인 혹은 존댓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따로 임베딩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컴퓨터는 하라는 어떤 용언 뭐라 그러죠? 잘 모르긴 하는데 핵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부분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보면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 개이다. 네, 저런 문장이 있는데 토크나이즈가 어떻게 됐냐 보면 저렇게 특수문자도 따로 처리를 해줘서 제거하기도 하고요. 보면 세 개이다에서 세 개와 이다 또 알은에서 알과 은 이렇게 같은 단어 덩어리라도 이렇게 쪼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검증이 됐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컴퓨터학적으로 유명한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이 BPE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원래는 그 문서 zip 파일 같은 거 압축할 때 있죠. 그런 거에서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배경이 다 하얀색이에요. 샵 000000짜리 그런 16진수로 된 그런 배경이 많겠죠. 그럼 걔들을 다 16진수 000000을 10만 번 다 저장할 것이냐 메모리에 아니면 0번째부터 16만 번째까지는 00000이
16만 개 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메타 정보를 저장을 하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뭔가 메모리 압축 알고리즘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그러면 이런 우리가 보캐뷸러리라는 엄청나게 뭐 몇억 개, 몇 조 개가 있겠죠. 유니크한 보캐뷸러리를.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딱 3만 개만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3만 개의 토큰을 딱 선택을 해서 이 모델이 학습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 3만 개를 어떻게 선택할까라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 BP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최소 단위를 먼저 쪼갠 다음에 묶는 방식으로 이렇게 후보들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딱 4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low, lower, new, wider 이런 4개의 단어만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요. 얘를 효율적으로 인코딩을 시켜야 돼요. 뭐 가장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low, lower가 있으니까 생각했을 때 low를 한 토큰, er를 한 토큰, new를 한 토큰, wide에서 wid까지 한 토큰, er만 한 토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그런 문제겠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알파벳은 한 몇 개죠? 저게 8개밖에 없어요. L-O-W-E-R, N-I-D 얘네들을 일단은 8개의 토큰으로 놔둔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의미 단위로 만들 것인가 이죠. 이 BP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8개로 쪼갠 다음에 모든 단위를 자주 등장하는 문자 쌍으로 병합을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죠. 여기서 보면 일단 low에서 LO가 쓰였고 lower에서 LO가 쓰였으니까 그 바이트 페어 LO에 대해서는 빈도수가 2번이 되겠고 OW에서도 마찬가지고 ERS에서도 마찬가지인 그런 워드 매트릭스가 생기겠죠. 이것들을 일단 임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칠 수 있는 놈들을 또 한 번 합치는 거죠. 여기서 LO와 OW는 하나의 LOW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2개 단어짜리 빈도수가 이제 3개의 단어짜리 빈도수로 병합이 되는 거겠죠. 이전 슬라이드로 안 가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는 알파벳 순으로 쪼개면 몇 개가 되겠어요? 거의 몇 조개, 몇십억 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병합을 하면 한 절반으로 줄을 것이고 그것들을 또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병합을 하면 또 줄 것이고 이렇게 빈도수 기반으로 토큰들을 병합해 나가면 우리가 흔히 이 세계에서 이제 통용되는 최소 형태소 혹은 최소 문자 단위를 우리가 제한된 자원 안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권 문자에서는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그 중에서 BP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나 이제 GPT 같은 논문에서 BP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겠죠. 네, 그래서 현재 GPT-4나 뭐 라마 같은 최신 LLM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 또한 BP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장점은 역시나 이제 out of vocabulary 문제에서 자유롭겠죠.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빈도수에 대해서 또 새롭게 병합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3가지 모델이 있었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단과 디코더 단이 있는데 인코더 단만 열심히 활용한 그런 NLP 모델이 있고 디코더 단만 열심히 활용한 모델이 있고 그 GPT겠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를 둘 다 활용한 T5 같은 모델 이게 총 3개가 있는데 일단 디코더 올리 모델 GPT를 비롯한 디코더 올리 모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rst라는 언어학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You should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 그러니까 그 단어 주변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어쩌고 저쩌고 a word is
always contextual. 어쩌고. 그러니까 단어는 항상 contextual하다. 항상 이 NLP에서 맨날 논문을 읽다 보면 뭐 컨텍스트 어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단어가 그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쓰이는 맥락.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 은행에 대한 문서가 있으면 은행나무에 대한 문서에서 사용된 은행인지, 아니면 한국은행 문서에서 활용된 은행인지, 그 주변 맥락이 완전 천차만별이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은행 주변에 활용된 돈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인 거 보니, 아, 이 은행은 한국은행을 말하는 은행이구나. 혹은 이 은행에서 뭐 은행밥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혹은 뭐 냄새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주변 컨텍스트는 이 은행이 은행나무를 말하는 은행이네 라는 거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컨텍스트로. 이게 셀프 어텐션 혹은 크로스 어텐션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 GPT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NLP에서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됐거든.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활용해가지고 자기와 혹은 자기 주변의 맥락을 학습하고 또 파라미터로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과 은행을. 그죠? 여기서 비슷한 예를 들어줬네요. 바람이 잘 불기를 바란다. 이게 여기 문장 하나만 보면 그냥 맨 첫 번째와 맨 뒤에 사용된 것밖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얘네가 활용된 수많은 다른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맨 뒤에 있는 바람은 뭔가 문서에 뭔가 위시, 뭔가 원함을 담고 있는 바람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걸 인코딩 해져 있겠죠. 그럼 얘가 인퍼런스 할 때는 맨 뒤에 있는 바람이 나왔네? 그럼 얘는 또 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네. 혹은 뭐뭐하 길 바람이라고 같이 쓰였네. 그럼 뭐뭐하 길이 바람에 대한 컨텍스트인 거겠죠. 그럼 길을 보고 저 바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라고 모델이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을 저런 주변 컨텍스트로 수치화한 게 이런 NLP 모델의 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그냥 하나의 워드 임베딩으로 딱 나타내 고정적으로 그냥 매핑을 시켜버리면 이게 바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혁신적이다 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문맥을 가진 놈들을 추론 과정에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네, 또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 모델을 학습시켜서 번역기와 같은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라고 하죠. 이 모델을 프리트레인 시킨 걸 가지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인 튜닝용 데이터, 즉 영어와 프랑스 문장이 1대1로 정확하게 매핑된 그런 문장 페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힌트가 나왔는데, 모델을 학습시켜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 시킨다. 학습이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2번 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튼튼하게 짜놓고 unsupervised learning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목적이 없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큰 몇백억 개의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도록 한번 프리트레인을 하고, 그거를 떼다가 번역을 할 때는 한 번 더 파인 튜닝 해라. 이런 2단계 스텝을 나누는 거고, 이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pre-training for transfer learning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슬라이드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GPT나 BERT나 T5 모두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거예요. 이 옛날 모델들 혹은 최신 모델들 또한 이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충실하게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원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이게 이 프리트레인이라는 게 뭐라면
결국에 트레이닝을 시키긴 시키는 거예요. 파인 튜닝도 트레이닝을 시키긴 시키는 거죠. 근데 이 프리 트레이닝의 목적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문서 번역이라는 되게 쪽집게 같은 문제 상황이 있죠. 걔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딥러닝으로 학습시키려면 그거에 인풋 X와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대문자 Y를 모아가지고 그냥 얘를 넣었을 때 Y 해시 나오면 그 Y 해시랑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해서 로스 매기고 요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엄청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10만 개, 100만 개, 10억 개, 100억 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죠. 그 데이터셋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unlabeled 데이터는 충분하지만 여기서는 영어 데이터는 충분하지만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영어에서 프랑스어 번역 태스크에 대한 labeled 데이터 영어와 프랑스어 페어 데이터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많아봤자 몇만 개 있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 그죠? 몇 족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원은 빵빵한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론 중 하나는 그냥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겠죠. 프랑스어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프랑스어 번역해 그런 다음에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때 이제 러닝을 시키면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모델에 어떤 일반적인 혹은 문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부족한 태스크에 하면 꼭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이거 그리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거기서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 이니셜라이즈 하죠.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10억 개를 파인 튜닝하면 뭐 알아서 국소점에 이제 도달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국소점까지 갈 에너지가 없다니까요. 3만 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니셜 포인트를 아주 잘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프리 트레이닝 과정이 이 세타의 이니셜 포인트를 최대한 국소점에 그나마 가깝게 위치시켜서 얘가 수렴하기 편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레지듀얼 커넥션의 어떤 철학을 베껴온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우리가 오늘 할 거의 핵심은 트랜스퍼 러닝이고 투 스테이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영어 데이터셋, 겁나 많은 영어 데이터셋으로 어떻게든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 조금 더 뾰족한 파인 그레인드 서브 태스크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론이 되겠죠. 그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방법론을 곧 트랜스퍼 러닝 방법론이라고 동시로 말을 하곤 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서 영어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데이터가 많은 거는 영어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프랑스어 데이터는 얼마 없으니까 나중에 파인 튜닝 시킨다. 요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죠. 우리가 프리트레인을 하면 세타 햇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로 이니셜라이즈 된 혹은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세타로부터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훨씬 정교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또 자원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최종 파라미터 저 세타 에스터리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랜덤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낫다라는 게 이 트랜스퍼 러닝의 철학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역시나 강조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세 가지 방법론 그냥 디코더만 떼서 해보자. 레프트 투 라이트로 가보자 하는 게 GPT고 이제 인코더를 뜯어서 인코더만 사용해도 문서의 혹은 텍스트의 내용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게 BERT고 그거 두 개를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한 게 T5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GPT와 BERT의 차이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코더 모델이 BERT 기반인데 예를 들어 분류, 뭐 회귀 분석, 감성 분석, 문서 유사도, 뭐 토픽 모델링 등 텍스트를 좀 정교하게 압축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태스크. 또 디코더 모델, GPT류는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 쪽 혹은 뭐 번역, 요약 이런 거에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다음과 같고 보시면 네 저렇게 돼요. 빨간색이 이제 GPT가 다룰 수 있는 곳.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디코드 온리의 그 뭐라 그러죠? 범주가 훨씬 커요. 이 말은즉슨 GPT 모델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세를 했다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맨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GPT-1만 나왔을 때만 해도 한 400밀리언, 뭐 200밀리언 요 사이의 데이터에 대해서 혹은 파라미터만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벌트와 비등비등한 그런 모델 크기를 했는데 이 벌트는 어차피 뭐라 그러죠? 모델 크기를 키워도 어차피 인코딩 모델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뚜렷했는데 GPT는 1, 2, 3 갈수록 거의 모델의 크기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봤거든요. 그랬더니 성능 또한 그거에 따라서 커진다. 그랬더니 얘가 트랜슬레이션만 할 줄 알았는데 이 버트의 전유물이었던 분류도 잘하고 리그레션도 할 수 있고 뭐 QA 태스크도 할 수 있고 챗봇도 역시 잘하고 얘가 만능이 돼버리는 거죠. GPT가. 그런 것들을 발견한 어떤 한 근 5년이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GPT류 애가 거의 뭔가 LLM의 대표 주작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디코더 원리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죠. 이거는 뭐 RNN이랑 LSTM, 뭐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봤을 법한 내용이라서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디코더를 생성하고 학습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1번 보면 입력 토큰을 주면 모델이 확률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합니다. 처음에 입력 토큰은 start of sentence겠죠. 그런 스페셜 토큰을 줍니다. 저거 토큰 하나하나도 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쟤는 뭐 14,001번째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애인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SOS 저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걔를 주면 이제 오늘이라는 아주 제너럴한 애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예측된 토큰을 처음 입력 토큰에 바로 다음 토큰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또 디코더가 SOS와 오늘을 누적적으로 가져와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겠죠. 이렇게 길을 뭐 걸을까 뭐 뛸까 간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다음 뭐 토큰을 예측하듯이 모델도 똑같이 확률적으로 확률 기반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뭐 참고로 이런 확률적인 그런 창의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템퍼레처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높게 할수록 얘가 좀 확률적으로 도전적인 애를 만들기도 하고요. 길을 뭐 뚫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가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싶으면 템퍼레처를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거야에서 EOS가 나올 때까지 EOS 토큰이 생성될 때까지 제너레이션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생성이 종료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퍼런스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셀프 어텐션이. 네. 이 디코더 온리 모델의 특징은 그 벌트와 다르게 특징이 left to right인데 right to left는 아니에요. 즉 오늘 길을 가는 데까지 봤으면 저 뒤에 있는 치킨이라는 우리의 정답을 보지 않고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디코더 온리 모델의 그 뭐라 그러죠? 그 likelihood를 좀 보면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나타나겠죠. U가 이제 토큰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UI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순간의 토큰이 되겠고 그러면 I 빼기 1, I 빼기 2 쭉쭉쭉 I 빼기 K까지는 우리가 이전까지 생성되었던 애들이겠죠. 걔네들을 누적적으로 봤을 때의 우리가 UI를 생성할 확률이
저 빨간색 로직 값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놈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제너레이션 됐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도 재밌는데 이 값들의 누적 합이 있잖아요. 로그 누적 합. 요것들을 가지고 모델이 최근 논문에서는 요거를 이제 따로 뽑아가지고 주사기처럼 관찰을 해가지고 아 얘가 클수록 이 모델이 생성을 확신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매트릭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식으로 로짓이 나오고 아 저렇게 합해가지고 가장 큰 확률을 가지도록 로스가 뭐 매겨지는구나.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left to right고 미래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방식의 어텐션을 causal attention이라고 하고 causal language modeling이라고 합니다. causal이 인과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래를 보지 않고 네, 누적적인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attention 맵을 보면 나중에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학습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차피 SOS를 보고 오늘이라는 걸 생성했잖아요. 근데 시작할 수 있는 단어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얘가 오늘을 생성했으면 빨리 혼내줘야 돼요. 즉각 혼내줘야 돼요. 토큰별로 이제 로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너가 I를 생성했지만 너는 U를 생성했지만 너 정답은 I야 라는 거를 바로 즉각 채찍 클릭을 내리는 거죠. 이것을 teacher forc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무지성으로 뭐 you or not을 생성하기 전에 you를 생성하자마자 아니야 i를 생성해야 돼 라고 함으로써 그 다음 토큰은 r이 아니라 m을 생성하도록 강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답을 그때그때 준다는 관점에서 teacher forcing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정확하게는 알 필요 없고 어차피 구현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풋이 주어질 때 정답 레이블은 바로 다음에 올 토큰이 되겠죠. 그것들을 프리프로세스 과정으로서 누적적으로 계속 정답 GT 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짓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장점인데 생각을 해보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영어 데이터셋밖에 없어요. 지금 영어 데이터셋밖에 없는데 그 말은 즉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건 뭐냐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데 자동으로 정답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과정이 프리트레이닝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어라는 정답을 주는 대신에 영어에서 영어로의 새로운 정답지를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추도록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셋 만들고 그걸 프리트레이닝 함으로써 영어는 되게 잘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How to fine tune. Causal Language Modeling대로 우리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가령 영어에서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그런 태스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때 보통 정답 레이블은 영어에서 프랑스어 토큰으로 이제 1대1 매핑되는 그런 게 존재가 해야 됩니다. 네. 이때 학습하는 방법은 뭐죠? source와 target, 예를 들어 문서 번역이라고 한다면 how are you를 그대로 디코더에 매겼을 때 target 토큰 다음에는 이제 지가 알아서 생성을 해야 되는 태스크인 거예요. 그리고 인퍼런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타겟까지만 주고 잘 지내세요에서는 잘 지내요는 네 GPT가 알아서 생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매길 수가 있고 그러면 GPT가 알아서 잘 지내세요 라는 거를 생성하게 학습을 또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스페셜 토큰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페셜 토큰을 이런 식으로 좀 자유자재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타겟가 나오면 다음에는 내가 그 모델 자신이 생성을 해야 되는 순서구나 라는 걸 인식시키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력이 학습을 시킬 때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개 다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question, answer를 넣을 수 있고 영어, 프랑스어를 넣을 수 있고 원문, 요약본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각이 source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target 뒤에 있는 것들을 뭐 모델이 뭘 알겠어요. 뒤에 있는 게 뭔지. 그냥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영어에서 프랑스어처럼 생긴 애를 생성하도록 그렇게 fine-grained하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pre-trained 되지 않으면 굉장히 학습하기 힘든데 pre-train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타겟 다음에 생성하는 이런 어려운 태스크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또 파인 튜닝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뭐 네이버 댓글 같은 걸 본다고 할까요? 이 기사를 옹호하는 것이냐 혹은 비판하는 것이냐를 바이너리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웃는 이모티콘, 우는 이모티콘.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면 디코더 모델에서는 네이버 기사와 댓글이 있겠죠. 기사와 댓글을 입력을 매기고 쭉 디코딩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 토큰에 로짓 값이 혹은 임베딩 값이 있겠죠. 그거를 한 768차원이라고 합시다. 그 벡터가 나오면 그 벡터는 이전 토큰을 누적적으로 화살표가 받는 거 보이세요? 저 HT는 맨 처음 W1부터 WT까지의 셀프 어텐션을 한 12층까지 한 놈이란 말이죠. 그럼 걔는 되게 고맥락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임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걔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딥투딥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배운 MLP 모델 같은 거 있죠. 그냥 뭐 퍼셉트로 몇 개 달아놓고 512차원에서 256차원으로 해서 그거 다시 그 하나의 벡터로 리니어 값으로 나오게 하는 거. 그거를 MLP라고 하는데 그 MLP 하나 딱 달아서 얘가 0인지 1인지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겠죠. 우리는 이 데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저 리니어 NLP는 조금 작게 설정합니다. 이 밑에는 그냥 프리즈 시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GPT의 능력을 레버리지 삼아서 리니어 클래시피파이어를 활성화시키고 그걸로 이제 얘네가 통합적으로 감성 분석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뭐라 그러죠? 파인 튜닝 방법론 중 하나인데 복습을 해보면 저 빨간색에는 프리트레인 되고 다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파인 튜닝 과정에서.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저 회색 MLP 모듈만 활성화를 시켜서 훨씬 작은 애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저 웃는 이모티콘, 우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태스크에 좀 더 적응을 빨리 하도록 바꾸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이 모델 파라미터를 망치지 않아요. corrupt,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한다면 웃는 거 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주제, 얘가 경제냐 정치냐를 분류하는 새로운 MLP 레이어를 뜯어다가 다시 학습시키면 새로운 GT를 매기면 또 그거를 갈아 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투 스테이지 방법론이 되게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뭐 텍스트 프레딕션을 할 수도 있고 태스크 뭐라죠? 클래시파이어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웃풋이 들어왔을 때 트랜스포머에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인코더 딴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우리는 디코더 온리 모델이기 때문에 저 어텐션은 없고 우리는 매스크 셀프 어텐션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레이어가 12번 도니까 그 누적적인 의미를 12번 학습하는 거겠죠.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츠는 사라진다. 네. 크로스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의 차이를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크로스 어텐션은 다른 문장 간의 어텐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랑 뭐 학교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면 뭔가 뭐 학교와 학교 선생님 간의 어텐션이 열심히 활성화되겠죠. 근데 셀프 어텐션은 나는 학생이다랑 나는 학생이다를 어텐션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모델 파라미터 내에 나는과 학생과 이다를 열심히 이제 그 주변 맥락을 내재화하고 학습하는 그런 새로운 메커니즘인 거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옛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GPT-1 이후에 이제 BERT가 등장을 했는데 그 맥락에서 이제 그것도 옛말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BERT는 이 GPT와 달리 양방향으로 컨텍스트를 쫙 흡수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각 토큰 하나가 굉장히 고맥락적인 그런 벡터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트레인 할 때는 미래의 단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이 BERT에서는요, 뭐 그 논문을 보시면 그 프리트레인 할 때 태스크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뭐였죠? GPT는 그냥 생성하다가 다음에 올 토큰이 뭐야? 다음에 올 토큰이 뭐야? 요것만 예측했었죠. 그래서 left to right를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문장을 딱 주고 하나만 딱 빵꾸를 냅니다. 그럼 빵꾸를 내고 오케이, 이 빵꾸를 냈는데 왼쪽 오른쪽 맥락을 봤을 때 이 토큰이 뭐야?를 반복합니다. 랜덤으로. 그럼 얘를 빵꾸를 뚫었을 때는 이 토큰은 뭐야? 이 왼쪽 오른쪽을 셀프 어텐션 했을 때 이 토큰은 뭐야?를 예측하는 거죠. 좀 더 정교한 바이디렉션으로서 로스를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이따가 그 실습할 때 살짝 맛보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다른 점은 M이라는 게 masked token이라는 건데, 이 토큰 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뭐 0000이라든가 저런 것들을 랜덤으로 뚫어나가는 거예요. 한 15% 정도. 그랬을 때 저 I2 덜을 보고 저 빵꾸를 메꿀 수 있는 능력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BERT가 양방향 어텐션을 쫙쫙 학습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왼쪽에 저 하나 프리트레이닝 덩어리를 가지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력을 보시면, 저 핑크색 입력을 보시면 sentence A와 sentence B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A와 B를 비교하거나 혹은 대조하거나 하는 웬만한 태스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볼까요? 왼쪽 A에서는 원본을 주고 B에서는 요약본을 주면 얘가 이제 원본과 요약을 뭐 비교해서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할 수 있고요. 혹은 두 문장을 랜덤하게 주고 얘네 둘이 논리적으로 정합인가 부정인가를 바이너리로 예측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두 문서의 유사도를 0부터 1 사이의 스칼라 값으로 예측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추천이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BERT는 문장과 문장 간의 비교, 이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합니다. 처음으로 봤던 MLM 태스크에서 볼게요. MLM은 이제 Masked Language Modeling이라는 건데 핵심은 마스킹이겠죠. 마스킹을 맨 끝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빵꾸를 여러 개 막 뚫어버린다 라는 거죠. 이거에서 좀 더 정교하게는 뭔가 그 15% 중에 80%는 마스크로 하되 나머지 10%는 또 엉뚱한 토큰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고, 이런 좀 파라미터 변형을 좀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좀 휴리스틱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능이 좋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TMI로 이제 왜 마스크도 기껏 15% 뽑아놓고 10%는 그대로 두냐 라고 하시면 이 작업을 안 하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을 때 논 매스크 토큰에 대해서 못한대요. 오히려 얘가 빵꾸를 너무 많이 뚫어버리니까 오히려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버트의 태스크가 MLM 태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NSP 태스크도 있습니다. 아까 문장 두 개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얘가 정합인지 아닌지 이걸 예측하게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이건 어떤 태스크냐면 NSP가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입력이 두 문장이고 이 두 문장이 A 다음에 B이면 로스를 1을 매기고 A 다음에 B가 아니면 그냥 랜덤한 놈인 것 같다. 그러면 로스를 0을 매깁니다. 그러면 이 버트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면 랜덤한 두 문장을 봤을 때
A 문장 다음에 B 문장이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기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이 태스크로서 간접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 중간에 이제 SEP, Separation Token이라는 걸 기준으로죠. 이게 언제 사용되느냐? QA 태스크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태스크죠. 우리가 GPT나 RAG나 최근에 뭐 LLM이나 하는 태스크가 다 그냥 QA 태스크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퀘스천을 주고 유저가 이 코딩 오류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A는 이 코드의 에러는 뭐뭐뭐뭐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잘 된 것이면 A 다음에 B가 나올 확률이 0.999면 뭐 잘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QA 태스크에 대해서 해볼 수 있고 이게 아주 전통적인 QA 태스크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QA 태스크는 다시 부상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 벌트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MLM 태스크, 문장 내에서 빵꾸를 뚫는 능력, 빵꾸를 메우는 능력, 그 다음에 NSP, 두 문장의 선후 관계를 예측하는 능력,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중간에 separation 토큰, SEP 토큰을 줘서 좌우의 맥락을 얘가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좌우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포지셔널 인코딩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세그멘트 임베딩도 A면 뭐 1을 주고 B면 2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A와 B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 벌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CLS 토큰이거든요. CLS. CLS 토큰은 맨 처음 E0 토큰을 CLS 토큰이라고 하는데 걔가 쭉쭉쭉쭉 인코딩 되면 걔를 CLS 벡터 혹은 CLS 임베딩이라고 해요. 이 CLS 임베딩의 특징은 이 입력 전체 뭐죠? My dog is cute. He likes playing 이라는 전체 입력 토큰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토큰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디렉션이기 때문에 맨 앞에 정보를 다 때려 넣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만 아까 어떻게 했죠? GPT에서는 맨 끝에 있는 놈을 똑대다가 MLP 태워서 긍정 부정 예측하게 했잖아요. 근데 버트는 반대로 맨 처음에 있는 CLS 토큰을 똑대다가 거기다가 MLP 태워서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생각보다 그 버트는 CLS 토큰을 떼서 MLP를 파인 튜닝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웬만한 분류 문제는 NLP를 활용하는 분류 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그멘트 임베딩도 있다. 초록색 A와 B를 구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네, 여기서 나왔죠? CLS 토큰을 쭉 태워서 그러면 걔는 입력 I love you라는 애를 쫙 다 포괄하는 어떤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768차원짜리. 그럼 그 벡터를 가지고 768, 3 나누기 2 하면 뭐죠? 384, 384, 64 해가지고 3레이어 MLP 태우면 긍정, 부정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 태스크들을 버트를 가지고 전처리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재밌는 태스크도 하나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태스크는 뭐냐면 문법 같은 거를 맞추는 혹은 주제 속성 같은 걸 맞추는 태스크예요. 예를 들어 마이크라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사람 이름일 확률이 높다. 이런 거를 다 학습시켜가지고 이 토큰 하나하나가 어느 그 뭐라 그러죠? 주제 혹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예측을 하는 것도 있고요. 되게 재밌는 태스크가 되게 많습니다. 버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버트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태스크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태스크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예를 들어 어쨌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문서에서 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줘라는 태스크가 있으면 그 찾아줘를 버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 찾아줘에 해당하는 처음 시작 토큰과 끝에 해당하는 토큰들을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서브 태스크로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트는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약간 틀딱 모델 같지만 아직도 허깅 페이스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다운로드 수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모델이고 구글에서 만들었고 아직도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뭐 LLM 다음으로 NLP를 하신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마스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로벌타 뭐 이런 게 있다. 네. 근데 얘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양방향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벡터로 인코더다 보니까 하나의 벡터로 축약하는 그 CLS 토큰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능력에 특화돼 있어요. 디코더가 없으니까 이 토큰을 가지고 이 인베딩을 가지고 다시 토큰으로 복원하는 메커니즘은 없거든요. 그래서 분석 혹은 평가, 분류 이런 거에 능하지 새로운 문서를 제너레이션하는 능력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틀딱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네, 인코더 디코더 모델 T5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는 요 두 인코더 디코더에서 디코더만 뗐거나 혹은 인코더만 뗐거나 그런 짓을 했다면 이 T5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전반적인 인코더 디코더의 이 합성된 요 구조를 적극적으로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GPT는 입력이 이제 인베딩에서 제너레이션, 텍스트 제너레이션, 버튼의 입력이 텍스트에서 인베딩 제너레이션이었다면 이제 T5와 BART와 같은 인코더 디코더를 다 활용하는 애들은 텍스트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텍스트를 주면 텍스트가 바로 나와버리는 그런 로스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변형이 되게 많았어요. 역시나 인코더 딴만 어떻게 로스를 매길 수도 없고요. MLM 같은 로스를 매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로스를 매겼냐, 얘를 어떻게 모델을 설계했냐, 얘도 결국에 프리트레이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GPT 같은 경우는 또 이제 I love 다음에 you가 나올 것인가, dog가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걸 예측하는 태스크를 짰다면 얘는 MLM과 조금 비슷하게 빵꾸를 뚫어놓고 빵꾸 반대쪽을 그대로 대왔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빨간색과 지그재그로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 last week 이라는 문장을 저렇게 두 개로 마치 약간 문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thank you를 봤을 때 for inviting을 예측할 수 있고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를 봤을 때 last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키우고자 T5 같은 모델에서 이렇게 태스크를 제작을 한 거죠. 이것도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왜냐? 영어만 썼잖아요. 영어만. 영어에서 영어로 태스크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데이터셋을. 원래는 우리는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 last week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문장만 있었는데 걔를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A를 주면 B를 맞출 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든 거죠. 이게 프리트레이닝의 핵심이고 unsupervised의 핵심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 이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을 찾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 중에 핵심이 아까 말한 그런 쪼개는 방법론이에요. T5와 같이 자주 쓰이는 것 중에 BART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논문에서 denoising sequence to sequence 어쩌고저쩌고라는 논문에서 나온 건데 얘도 아주 비슷한 방법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5개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활용했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맨 왼쪽 아래부터 토큰 딜리션, 그러니까 토큰이 없을 때 새로운 토큰을 맞출 수 있는가. 그래서 B가 빠졌는데 B를 예측하는 거죠. 혹은 토큰 마스킹, 마스크된 토큰에 새로운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혹은 뭐 센텐스, 뭐 permutation, 문서 순서 같은 거를 맞출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서 로테이션, 이건 뭐죠? 뭔가 로테이션 된 애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고. 인필링, 네가 알아서 채워봐라. 뭐 이런 제너럴한 능력도 뭐 만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 인코더가 달려있긴 하기 때문에 맨 끝에 CLS 토큰을 달아서 걔를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BERT는 맨 앞에 CLS 토큰을 달았다면 이번에는 디코더의 맨 끝에 CLS 토큰을 달아서
걔를 레이블링 할 때 활용하는 그런 모델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바르트가. 네, 그래서 얘도 되게 제너럴하게 잘 사용돼요. 기계 번역이나 요약이나 QA 같은 거. 그리고 GPT-3 때 이제 파인 튜닝을 안 해도 잘 나온다. 그래서 퓨샷, 제로샷 이런 용어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GPT-1, 2까지만 만들 때까지만 해도 목적이 뭐였냐면 GPT-1을 만들고 GPT-1 모델을 프리즈해서 갖고 온 다음에 끝에 NLP 모델 달아서 요약이나 챗봇이나 이런 거 만들어야지 했어요. 근데 GPT-3가 이제 몇 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거든요. 오픈 AI가 키워서 해보니까 GPT-3부터는 얘가 큰 GPT를 만들어 놨더니 프리트레인 해놨더니 파인 튜닝을 안 달아도 지가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텍스트 투 텍스트로. 되게 신기하죠? 그 능력이 그래서 뭐 한창 뭐 특이점 나왔던 게 이 제로샷을 잘해버리니까 파인 튜닝 할 게 없는 거예요. 모델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오 대박이다 신기하다.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능력이죠. 제로샷이. 그랬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T5도 약간 비슷하게 LLM의 시초라고 불리는 이유가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제로샷으로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태스크가 다 다른 놈인데 T5 모델 하나로 앞에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죠. 초록색 볼까요? Translate English to German. 땡땡, that is good. 점, 콤마 하면 das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딱 번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태스크를 나름 이해하는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볼까요? 맨 밑에 summarize 땡땡 쭉쭉쭉쭉 그러면 summarize 시키고 주고 되게 신기하죠? 이게 나름의 LLM의 그래서 맨 처음 그 엄청 많은 모델 그 트리 중에 맨 처음에 나왔던 이유가 T5의 이런 instruction aware 능력을 좀 높이 평가해서 LLM의 시초라고 딱 놔준 것이죠. 네, 이제 좀 슬슬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존 NLP 모델들은 태스크별로 다른 형식을 활용했죠. 그쵸? 뭐 뒤에 뭘 달든 CLS를 활용했다가 다 활용했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시퀀셜 아웃풋과 논 시퀀셜 아웃풋인 태스크도 뭐 처리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텍스트 투 텍스트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투 텍스트의 의의는 태스크와 상관없이 어차피 아웃풋이 텍스트니까 텍스트라는 형식은 동일하니까 이걸로 다 만능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모든 태스크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앞으로 등장할 LLM, 다음에 배울 그런 것들도 결국에 중간에 뭐 인코딩을 거치긴 하지만 트랜스포머로서 결국의 끝은 텍스트로서 뭔가를 로스를 주거나 이런 방법론이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샷, 퓨샷, 인 컨텍스트 러닝 같은 방법론이 이런 제로샷 어빌리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뭐 제로샷, 퓨샷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제로샷은 이거예요. 모델이 있으면 아까 German 그 English to French 예시가 있었죠. 그거를 제로샷으로 한다 하면 Translate English to French 땡땡 해놓고 I am a student만 주는 게 제로샷이에요. 아무 예시 없이. 그래서 샷은 예시라고 주시면 됩니다. 예시. 근데 퓨샷은 원샷을 볼까요? 예를 들어 I am a student 그 다음에 프랑스어 예시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 주고 번역해봐 라는 게 원샷이고요. 투샷은 번역 예시 2개 주고 이제 태스크 해봐 라는 게 투샷이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퓨샷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서 모델 능력이 제로샷에 비해서 달라지니까 이제는 입력 텍스트도 잘 줘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인컨텍스트 러닝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larger, the better. 이게 스케일링 러라는 그 법칙인데 이때 한참 난리가 났었죠. 그 주식시장에서도 월가에서 이제 그 AI 모델들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오픈 AI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The larger, the better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겠죠.
그래서 핵심이 모델링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파라미터만 무지막지하게 키웠더니 테스트 로스가 그냥 알아서 쫙쫙 잘 수렴되더라. 심지어 그 관계가 리니어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해야 될 것은 GPU를 많이 사는 것이다. 끝.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고 그걸 깬 게 딥시크 R1이겠죠. 딥시크 R1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아닌데 우리는 너네의 10분의 1만큼의 리소스로도 비슷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LLM을 만들었어. 라고 해서 또 주가가 또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딥시크 R1이 그런 걸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냥 무작정 그 데이터셋 때려맞고 파라미터 수 몇 트릴리언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좀 더 정교하게 LLM을 튜닝하고자 했고 2020년 광란의 시대에서는 더 larger, the better의 패러다임에 있었다. 그래서 뭐 120 빌리언까지 나오고 몇백 빌리언, 700 몇십 빌리언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 잠깐 쉬고 이제 핸즈온 세션 하겠습니다.